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이번 주제는 덴마크 덴브레드 모동관리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덴브레드 홈페이지에 나온 매뉴얼을 제가 요약 번역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후보돈 격리사 관리, 후보돈, 그 다음에 교배사, 임신사, 그 다음에 분만사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돈 격리사 관리입니다. 당연히 후보돈을 입식하기 전에 깨끗이 수세 및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리를 비우고 벽과 바닥, 그 다음에 관련 장비들을 24에서 24시간 정도 액체를 뿌려줘서 불려놓고 나서 고압 세척기로 표면에 물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 성분을 세척 후에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면활성제를 이용했을 때 세척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분뇨 처리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를 도포를 하고 다시 이제 수세를 하고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독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뭐 열풍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게 됩니다. 건조가 끝나고 후보돈이 입식하기 전에 후보돈사 내부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또 하나는 음수 시스템 소독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수 그 파이프라인 그 내부에 바이오필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필름들이 있을 경우는 세균 번식이 굉장히 자라나서 그 음수를 통해서 질병 전파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보돈 입식 전에 음수 시스템 내부를 이제 깨끗이 비우고 또 전용 소독제를 사용해서 내부를 소독 및 세척을 실시를 합니다. 후보돈이 후보돈사 격리사로 입식을 하게 되면 관리자는 반드시 구입 농장으로부터 백신의 어떤 여부, 그 다음에 일령, 체중 등을 기록과 현재 후보돈 상태와 맞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격리사 권장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이고요. 사용 밀도는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체중에 따라서 적정 사용 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보도는 농장의 미래의 어떤 성적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후보격리사 관리자는 굉장히 경험 있고 우수한 직원이 전담을 통해서 후보격리사를 관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1회 이상 후보돈의 어떤 임상 증상을 확인을 하고 매주 1회 성장이 제대로 잘 되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후보돈 관리인데요. 순치가 끝나게 되면 후보돈은 교배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응을 돕고 또 서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그룹 단위로 이제 동일 돈방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또 돈방당 5에서 8두 그리고 그룹 간에 이제 10에서 한 15kg 정도 체중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그렇게 그룹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매일 1회 이상 그 임상 증상을 확인하고 성장 단계는 이제 매주 1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후보돈 그 조도는 한 16시간 이상 100룩스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채광에 있는 경우는 조도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벽이나 어떤 조명 시설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 이제 빛의 어떤 조도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먼지를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 벽의 색깔 같은 경우는 하얀색 페인트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후보도는 이제 일생 동안 그 최고의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인력의 교배를 실시해야 돼서 발전 관리와 초발종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초발정을 확인해야지 교배할 후보돈이 어떤 후보돈이 있고 몇 마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3주 후에 어떻게 몇 두를 교배를 할 건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계획은 결국에 분만사에서 몇 마리의 모든을 도태시킬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8주령이 되면 매일 후보돈에게 웅돈을 노출시켜서 발정을 자극하고 발정을 확인한 다음에 발정 이용 개체들은 후보돈 등에 락카를 표시해 두고 반드시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에 빨간색 라카를 표시를 하고 2주차에 발정이용 후보도는 파란색, 3주차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카 표시를 주차마다 다르게 하게 되면 주차별로 얼마나 어떤 개체들이 발정이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그룹화를 하게 되고 또 교배 한 2주 전부터 3.5에서 4kg 정도 강정 사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발정 같은 경우는 뭐 후보도는 이제 외음부가 붉어지고 커지고 또 부동 자세를 하는 굉장히 웅돈을 잘 노출시킨다면 쉽게 발정 징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우리는 후보도는 비육돈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 증체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140kg까지 평균 일당 증체량을 750에서 800g으로 약간 제한해서 성장 제한을 시켜야 이게 모돈으로 나중에 연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장 사항이고요. 다음에 교배 7일에서 10일 전에 3.5에서 4.0kg의 강정 사양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배사 관리입니다. 후보돈의 기준으로는 발정이 2에서 3회, 그 다음에 일령으로는 230에서 251령, 그 다음에 그 체중은 130에서 155kg, 그 다음에 등지방은 12에서 15mm를 초급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초교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정 자극과 확인인데요. 그 조도의 경우는 그 눈높이, 돼지의 눈높이 기준에서 16시간 이상 200루스 이상의 조도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발정 자극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옆으로 스톨 옆으로 들어가서 뭐 옆구리, 유방, 서해부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그 서해부를 손으로 움켜잡고 들어 올린다든지 또는 주먹으로 외음부 아래를 눌러서 자극을 한다든지 또는 허리 쪽을 손으로 눌러서 압박을 하거나 또는 등 위에 올라가는 이 5단계가 있고요. 이 각 단계별로 1분 이상 자극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배 전략인데요. 재기 발정일에 따라서 재기 발정일이 빠른 경우는 발정 지속 시간이 길고 그에 따라서 배란은 70% 지점에서 배란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교배를 실시를 하고 반대로 재기 발정일이 짧을 경우에는 길 경우에는 발정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배란되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교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배하기 전에 후보돈과 이후모돈은 당연히 강정 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배하기 최소 1시간 전에 사료 급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교배 후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이내에는 최대한 그 교배한 후보돈 또는 모돈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재기 발정일과 교배 타이밍을 보시면 재기 발정이 3일인 경우에는 4일 오후에 1차 교배, 그 다음에 24시간 뒤에 2차 교배를 권장하고요. 재기 발정이 4일일 때에는 5일 오전에 1차 교배, 24시간 뒤에 2차 교배, 그리고 5일째에는 5일 오후에 1차 교배, 24시간 뒤에 2차 교배, 그리고 5일 이후부터는 순가 허용 즉시 1차 교배, 그 다음에 12시간 후에 2차 교배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배 동안 당연히 웅돈을 모돈 앞에 둬서 코와 코를 이렇게 접촉시키도록 하고 웅돈 1두당 모돈 한 5두 정도 접촉시키도록 이렇게 모돈 두수를 너무 많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임신사 관리입니다. 우리가 교배 후에 19일에서 28일 사이에 매일 웅돈을 노출을 시켜서 재발 확인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정 확인하는 이 웅돈은 굉장히 경험 있고 그 모든에게 반응을 잘 일으키는 웅돈으로 선택을 하고 한 웅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웅돈을 접촉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음파를 그리고 나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임신 28에서 42일 사이에 임신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한번 임신 진단을 2차로 실시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신돈 체형 관리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눈으로 직접 모돈의 체형 평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손으로 눌러서 촉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등지방 측정인데요. 이 덴브레드에서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임신돈 체형 관리를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말 시점의 등지방은 16에서 19mm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등지방 등 체형 관리를 체형을 측정을 하고 그 체형에 따라서 개체별로 사료급여를 다르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음 이제 사료 프로그램을 보시면 등지방에 따라서 사료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통은 이제 임신 초기에 후보들을 제외하고 경산도는 체형 회복을 위해 임신 초기에 사료를 증량을 해주고요. 중기에 이제 감량했다 다시 말기에 증량하는 게 일반적인 포인트고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는 덴브레드 같은 경우는 보통 117, 118일이 임신 일수가 되는데요. 임신 말기까지 분만 전날 또는 이제 당일까지도 사료량을 거의 3kg 이상 주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사료 증량을 통해서 손실된 체형 회복에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뭐 30일부터 85일까지는 감량을 했다가 다시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만사 관리입니다. 분만사는 보통 분만 일주일 전에 입식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분만사 모돈이 입식했을 때 아직 분만을 하지는 않았지만 포유자든 보온구역이 한 34도 이상 나가는지 어떤 전자온도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보온구역의 온도의 중요성은 포유자돈의 일당 증차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온도에 따라서 포유자돈이 이제 압사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입식한 모돈의 유방 상태나 또 기능성 유두가 몇 개인지를 관리자는 점검을 하고 모돈 카드에 기록을 해둡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분만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포유 게시두 수를 맞출 때 이 기록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돈이 분만이 임박하게 되면 분만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뭐 모유가 나온다든지 또는 외부가 커진다든지 또는 이제 불안해하면서 어떤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간호분만입니다. 이제 간호분만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입수를 통해서 자돈을 빼내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4두 분만할 때가 이제 2시간 이내여야 되고, 또 분만 간격이 60분 이내여야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리 태어난 자돈이 이미 건조된 상태로 시간이 지났고 모돈이 계속 힘을 주는 상태라면 관리자는 입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입수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세척 소독을 깨끗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분만 틀을 열어둬서 관리자의 어떤 여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입수 과정에서 자칫 관리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유는 분만하고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자손에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큰 자돈들을 먼저 이제 보온 구역에 가둬두고, 그다음에 작은 자돈들에게 먼저 포유의 어떤 포유할 수 있도록 분할 포유를 실시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구역 훈련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포유하지 않을 동안에는 포유자돈들이 모돈 옆이 아니라 이제 보온구역에 잘 들어가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위에 의한 일당 증체량 또는 이제 압사에 의해서 이유전 폐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보온구역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공적으로 분만이 완료되면 포유 개시 두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분만사 모는 입식했을 때 유방 상태나 기능성 유두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지에 이제 모동 카드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포유 개시 두수를 설정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초산돈의 경우는 그 유선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그 유선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유두가 존재할 경우는 이산차, 그리고 다른 모든 연속되는 산차에서 그 사용되지 않는 유두는 그 우유가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굉장히 적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초산도는 기능성 유두만큼 포유 개시두 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후에 이제 10에서 24시간 사이에 이제 충분히 초유를 섭취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분만 후 48시간까지 크기에 따라서 양자 관리를 하고 되도록 양자 이동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를 보낼 때 작은 자돈들은 기존의 어미에게 되도록이면 놔두고 큰 자돈들 위주로 양자를 보내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자돈들을 양자를 보낼 때는 작은 자돈들은 이제 이산차에 포유 능력이 좋은 자돈 모돈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산 같은 경우 경산돈들은 유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자돈들의 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유 능력이 좋은 이산 모돈에게 작은 자돈들을 양자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자 전략은 뭐 1단계, 2단계 있는데요. 21년 포유하고 모돈이 이유하고 바로 양자 받아서 포유하는 1단계와 중간에 한 번 더 거치는 2단계 양자 관리가 있습니다. 분만사 사료 프로그램은 분만 입식해서 분만 전까지, 분만 당일까지도 거의 3kg 이상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료 감량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사료 섭취를 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분만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이 덴마크의 경우는 분만 전날 당일까지도 사료량을 많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유 첫 주 동안에는 보통 0.1, 0.4kg씩 사료를 점차 증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16에서 18일에 사료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많은 포유 두수를 포유를 하고 있고 또 식욕이 좋은 모돈의 경우는 포유 초기에는 8에서 10% 정도 더 추가 사료 증량을 하고요. 2주차 10에서 14일에는 한 2에서 4% 정도 더 추가 증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유 16일 기준으로 모돈이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2.4에서 2.9kg 정도 되고요. 사료량이. 그 다음에 그 유지 에너지와 별개로 우유 생산을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는 그 포유자돈 두당 0.47k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포유 개시두수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봤을 때 8두 포유하게 되면 모두는 6.5kg의 사료를 매일 섭취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14두를 포유할 경우에는 9.3kg의 사료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유 그 일수에 따라서 사료량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